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관련 내용 중에서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 계정은 자산부터 출발을 하고요. 자산의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성이 있는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 가능성이 있는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 첫 번째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배열이 되니까요. 자, 먼저 유동성 배열법의 기준은 현금화 가능성이 빠르다라는 게 가장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당연히 현금이죠. 현금은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모두 모아서 통합계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계정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계정은 제가 보기로는 현금성 자산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게 전환하는 게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회계에서는 이걸 뭘로 취급을 하겠다? 현금 성격의 자산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금에 가입했을 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3개월이 초과되는 것은 당좌자산 중에서 예금 성격에 들어가는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 투자 자산인데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을 통합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희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됐죠. 그때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 상품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단기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앞서 보셨던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만기가 3개월 초과되고 1년 이내인 것들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이라는 통합계정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통합한 계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바드럼이라고 하죠. 이 둘을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의 차감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저희가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에선 108번 코드를 쓰고요. 그 밑에 대손충당금 109번 코드를 쓰거든요. 요즘에는 실무에서는 모두 다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 역시도 바로 밑에 거에 차감 코드를 생성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이네들 자산에 바로 마이너스 차감 계절에서 채권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미수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의 수익 중에서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못한 수익, 즉 임대는 이번 연도에 했는데 임대료를 차기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발생은 단기한 거니까 대변의 임대료, 차변의 미수수익 하는 거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줬다 그랬을 때는 차변의 선급금. 선급 비용은 단기의 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을 했는데 그 선불로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도 차기에 속하는 귀속분이 있다면 대변으로 관련된 임차료 계정을 감소 지급은 되었지만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출장 갈 때 여비 정산액을 계산을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가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갔네요. 가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출장 갔다 돌아오면 이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가면서 정산이 되는 개념이죠. 현금가 부족은 장부상 현금과 금고상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계정이죠. 과거나 부족할 때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차변에도 올 수 있고 대변에도 올 수가 있어요. 자,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대체하는 계정이죠.
자,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나 제조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고요. 제조기업은 원재료, 제공품 이런 부분들 나오죠. 소모품 역시도 소모성 물품으로 제조기업은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소모성 물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자산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투자자산으로 가보겠는데요. 투자자산부터는 비유동자산이라고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금융상품은 앞서 보셨던 단기금융상품과 대별되는 느낌이죠. 매도가능증권은 이제 저희가 단기매매증권과 대별되는 계정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겠다 하고 증권을 구입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주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채일 수도 있고 국공채일 수도 있겠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가 있을 때, 장기 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회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일 때. 자, 저희가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건물이면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데요. 투자 목적에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자산으로 가보겠는데,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죠. 저희가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계정 과목 보시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구축물 정도가 조금 느낌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구축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교량, 저수지, 갱도, 상하수도, 터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건물 앞에 예쁜 조형물들 많이 지어지죠. 그런 거 역시 구축물입니다. 기계장치,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걸 제작하거나 건설할 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다가 이게 완공이 되면 본래의 계정 과목인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유계액은 유형자산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서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에서 대손충당금 느낌하고 비슷한 계정이죠. 무형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업권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우수한 인력, 우리 회사의 우수한 영업만 이런 것들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건데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만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된다. 산업재산권은 특실 D상이라고 앞글자만 좀 외워주시고요. 산업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산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권리들을 얘기합니다. 개발비는요, 회계 기준에서는 개발비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개발비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산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비와 관리비인 경상연구 개발비라든지 이런 계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신기술 개발 비용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원 개발비로 보자. 자, 소프트웨어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 저희 도전 스마트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로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산의 기타 비유동자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비수금, 부도 어음과 수표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만약에 2년 동안 저희가 세입자로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임차 보증금 자체가 2년 동안이 지나고 나면 계약이 만료되면 찾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자산으로. 그리고 장기 매출 채권은 앞서 당좌자산에서 보셨던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중에서 1년 이후에 받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장기 미수금은 미수금에서 이제 저희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외의 거를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인데 얘를 또 1년 이후에 받겠다 그러면 장기미수금이 되겠죠. 어음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도 어음과 수표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어떤 관리가 되게 잘 돼가지고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 났을 당시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로 차변으로 기록하고 대변에 받으러음 기록했다가 관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살려놓으시거나 받으신 돈으로 그리고 또는 진짜 대손상각비나 대손충당금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고요. 재무상태표 1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의무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되겠습니다. 매입채무는 앞서 보셨던 자산의 매출채권과 대별되는 개념이고요. 매입채무에는 의상매입금, 지급어음인데 상품, 원재료 등을 구입을 하고 즉 주요 상거래에 사용되는 주요 생산거래에 사용되는 재료를 구입하고 또는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 목적과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주지 않았을 때는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 그 둘을 합해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것들을 구입을 하고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 그래서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반대적인 개념, 미지급금은 미수금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에서 단기의 비용인데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만약에 임차료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연도 임차료가 발생을 했다는 건 뭐냐면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그 상가에서 임차 들어서 비용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추후에 자금을 지출하게 되셨을 때는 차변의 미지급 비용, 대변의 현금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겠죠. 자, 예수금 중요한 개정 과목이죠. 여러분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은 급여라는 항목이 만약에 100이다. 그런데 대변에 보시면은 뭐 사회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해서 원천징수 당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100이 아니고 더 적은 돈이 들어오죠. 따라서 이 원천징수 당한 돈을 저희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라고 의무를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가수금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개정 과목을 확정지을 수 없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선수금은 선급금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자, 선수수익 같은 경우는 단기에 임대료를 미리 받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자기 것까지. 그럴 경우에는 차변으로 임대료를 소멸시키시고 대변의 선수수익.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을게요 라고 빌린 돈이 단기차입금. 부가세 예수금은 여러분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면은요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저희가 공급가액이 10,000원인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대한민국 단일세율 10%인 1,000원을 징수하라고 국가에서 의무를 지어줬어요. 따라서 11,000원을 가져오게 되죠. 그랬을 때 대변의 그 1,000원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죠. 유동성 장기부채는요 장기 차입금을 빌렸는데 재무상태표일로 언젠가는 1년 이내에 갚을 기간이 도래하면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감소시키시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장기 차입금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임대인이 자금을 받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 차변의 보통예금 1억, 대변의 임대보증금 1억 했다가 세입자가 나갈 때 이 1억에 대해서 돈을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따라서 비유동부채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이 1년 만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으로 충당을 해놓게 되죠. 장기미지급금은 미지급금이 유동부채이죠. 장기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 일반적인 상거래 외, 즉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 외의 것들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1년 이후에 줄게요. 그러면 장기비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 마무리하고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자본은 큰 그림 5개를 좀 외워주세요. 큰 항목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유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본금은 액면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거래에서 남는 돈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주식 발행을 했는데 액면금액 초과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을 감소시켰는데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감소를 하시게 되면 차액만큼이 감자차익. 자본금이 감자. 줄었는데 감소했는데 차익이 생겼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기 주식을 조건을 만족하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차변에 자기 주식했던 게 100원인데 얘를 되팔았을 때 만약에 120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 20 정도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요. 주식거래에서 남는 돈을 얘기해요. 자본 조정은 자본잉여금과 좀 대별되는 개념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개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의 반대 개념,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 개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반대 개념 아이들이 자본 조정으로 가고요. 자기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차변에 자기주식이 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이 차변의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 또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지금은 손익계산서로 못 가서 잠시 자본의 기포손이라고 제가 약어로 얘기를 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머물렀다가 추후에 실현되면 손익계산서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이 여기에 속해요. 이익잉여금은 앞서 보셨던 자본잉여금하고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자본잉여금은 주식거래에서 잉여 남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여러분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수익 빼기 비용하면 당기순이익이죠. 거기에서 남는 돈이 이익잉여금이에요. 그중에서 법정적립금을 적립해놔라 그런 게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은 회사에서 임으로 적립하는 거. 그러고도 남은 건 그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상법에서는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강제 규정을 뒀어요. 이걸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임의적립금은 저희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을 거예요. 사업 확장 적립금. 우리 회사가 부채 등을 상환할 목적으로 차곡차곡 적립해 놓을 거예요. 감채기금 적립금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임의대로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키우기 위해서 적립하는 걸 임의적립금, 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걸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요. 전기에 이렇게 처분하고 남은 아이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있다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단기에 넘어오게 되는데 전기에 넘어온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합해진 게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보실 텐데 손익계산서 형태를 한번 제가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손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손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그리고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뭐죠? 네,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중에 대표주자 영업수익, 상기업이라면 상품 매출, 제조기업이라면 제품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상품 순 매출액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품 총 매출액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깎아주세요 했던 매출의 누리,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온 매출 환입, 그리고 외상대금을 조기에 받아서 할인해준 매출 할인들이 차감이 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영업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말 결산 때 평가하는 건 글자 수가 길어요. 환산자가 들어가서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 수익, 임대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산 수준 이익, 채무 면제 이익, 보험금 수익, 잡이익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이름을 읽어보면 아하 이런 자산들을 앞에서 보셨다며 요러요러한 것들에 대한 이익은 상품을 파는 행위, 제품을 파는 행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비용의 첫 번째 매출원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손익이잖아요. 따라서 매출원가는 판매 상품의 매입 원가를 얘기하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에 남아있는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문제가 있어서 깎음을 받은 거, 애누리를 받은 거 매입 애누리, 문제가 있어서 돌려보낸 거 매입 환출, 문제가 있지 않고요. 외상대금을 조기에 갚아서 계약에 의해서 할인받은 매입 할인 이런 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매출액의 그 마이너스 개념들인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우리 회사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쓰이는 비용들인데요. 우리가 의류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옷을 팔기 위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직원이 1년 만근을 하면 퇴직급여를 주고 직원의 밥, 직원의 유니폼, 직원과 회식한 거, 직원과 야유회 간 거, 직원과 찰대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복리후생비 처리하고요. 직원이 출장 간 거, 여비 교통비 그리고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거, 접대비,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같은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거죠. 자동차세 등 같은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을 기말에 비용 배분을 하기 위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갈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 무형자산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라고 안 하고 감가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 자, 의미들 보시면 읽어보시면 내용 다 아실 건데요.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인해서 결산 시까지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을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넘쳐날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써서 기말 결산 시의 재무상태표에는 설정률 금액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영업의 비용은 저희가 의류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의류 도소매업과 관계가 없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돈 빌리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자 비용, 외환차손,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은요 왜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냐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거잖아요. 기부금도 공짜로 주는 거고 접대비도 공짜로 접대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가 공짜로 먹고 마시고 유익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금은 선량한 의미로 접대는 저희 물건 좀 잘 팔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약간 느낌이 달라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죠. 외화 한산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다 들어오면요.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처분 손실, 재해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잡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사용해서 실제 이제 평가 개념들을 쓰는 그 가격 평가가 있고요. 실제로 도난이나 분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량이 없어지는 수량 평가가 있는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이 줄어들어서 얘기하는 영업의 비용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회계 기준으로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감모일 경우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살펴봤고요. 앞서 보셨던 계정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짝꿍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산과 부채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용과 수익을 대별되는 개념으로, 자본 쪽에서 자본 잉여금의 개념과 자본 조정의 개념에서 약간 짝꿍 느낌이 나는 것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짝꿍 느낌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면 계정들 보기가 편하실 거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이 계정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삶은 살며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배우는 건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